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목의 지식TV의 고준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36강이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애국자였는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박정희 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19 의거에 의해서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어서 헌법 개정을 거쳐 제2공화국이 탄생하는데, 제2공화국은 의원 내각제를 통치 구조로 삼는 민주주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2공화국에서 상원격에 해당하는 미국의 상원, 하원과 같이 양원제를 뒀는데, 뭐 참의원, 민의원 이랬죠. 이 공화국에서 정식적인 국가수반 명목상이에요. 명목상의 국가수반은 윤 대통령, 다시 말하면 아이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권한은 장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장면 국무총리. 그래서 이제 내각제, 의원 내각제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 공화국은 2년도 채 못 넘겼죠. 1년 7개월 정도 만에 아웃됩니다. 누구 때문에? 네, 여러분 잘 아시는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죠. 박정희 소장을 원톱으로 하는 군부 세력들이 1961년 5월 16일 날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방송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장면 총리와 총리 관저와 윤보선 대통령 관저 등을 다 접수합니다. 이때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의 장면 총리는 한심하게도 장면 총리는 도망갑니다. 수녀원에 숨어요. 수녀원에 숨어서 3일 동안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윤보선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우리에게 협조를 해라. 그렇지만 윤보선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국군 통수권까지 다 장면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니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국가의 지도자라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정면으로 맞서서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이래야지.
무슨 도망을 가, 더더군다나 수녀원이 뭡니까? 수녀원이 쪽팔리게. 예? 성모 마리아를 믿는, 예? 가톨릭, 거기서도 결혼 안 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게 도망가 숨어서 3일 동안 나타나지를 않고 완전히 정권이 몰락한 상태, 그 상태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랬죠. 저 한심한 새끼를 총리로 뽑았으니.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장면 총리를 다 비난하고 군사 쿠데타 주역인 박정희 소장한테 거는 기대가 컸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의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임시의회에 해당하는 결정기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부의장으로 존재하고,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이라는 사람을, 그때 이제 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이었어요. 육참총장이었던 장도영이를 의장으로 만들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박정희의 계략에 걸려든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명령만 내리면 얼마든지 이 군사 쿠데타 주역들을 다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박정희 씨를 믿은 거예요. 장도영이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숙청됩니다. 이때 같이 숙청된 사람 중에 박치옥이라는 공수단장도 아울러서 숙청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우와 유방이 격렬하게 싸울 때는 유방이 한신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나서 쥐가 왕에 등극한 다음에는 뭘 했어요? 한신부터 죽였습니다. 토사구팽을 한 거죠. 글자 그대로 박정희는 장도영과 박치옥이를 아웃시키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국가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즉각적으로 군대로 원대 복귀하겠다. 밀정이양하고 그렇게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민들이 박정희 소장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 아니죠. 사성장군을 달고 별 4개를 달고 예편을 합니다. 예편을 하고서 헌법 개정안을 국가최고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돼요. 대통령 당선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의 민주공화당인데 정식 명칭은 민주공화당인데 약칭해서 공화당이라고 그러죠. 공화당이 압승합니다. 이건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민주인사들, 소위 말하는 민주인사들의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도 세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63년도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한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랍니다. 그래서 3공화국 시대에서는 그나마 3공화국 시대에서는 그나마 삼권 분립이 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국민 총생산이 더 적고 못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 때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자기 때는 혁명이라고, 오히려 혁명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셨지만 나중에 후세에서는 이제 쿠데타로 바뀌어졌죠. 그래 이제 돈은 없고 나라 경제는 살려야 되고,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이런 사람들의 주도하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데, 대일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걸 전쟁 배상금, 대일 청구권. 그게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문구, 그게 뒤에 가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종군 위안부의 배상 문제라든가, 또는 뭡니까? 그쪽에 일본에 끌려가서 일했던 우리나라의 노무자들의 임금 체불, 이런 것까지를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거는 덮어두고 이제 그저 급한 불을 끄자,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빌려다가 산업시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뚫은 거. 그때 수없이 많은 건설사들이 이득을 많이 남기죠. 도로를 하나 놓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도로를 놓으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회사와 인력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걸 다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고 발주를, 공사를 주고 이렇게 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재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구적인 집권의 야욕을 불태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보선이 하고 붙어가지고 또 이기죠. 세 번째, 사실은 이제 임기 대통령 2번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김대중 씨랑 붙었군요. 아닌가? 두 번째도 윤보선 씨일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통령은 4년씩 해서 2번밖에 연임을 못합니다. 한 번밖에 연임을 안 해서 8년인데,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종신 대통령 해먹겠다라는 일념으로 삼선 개헌안을 공화당 의원들만의 비밀 야합으로 국회의원 별관에서 통과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삼선 개헌에 성공을 하게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때 이제 야당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이제 맞붙었는데, 서울에서는 다 김대중 후보가 이겼어요. 대도시에서는. 이제 시골에서
시골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간신히 이겨갖고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박정희는 김대중을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만 바라다 봤지. 그래서 이제 삼선 개헌에 성공을 하고, 그나마도 양에 안 차서 결국 뭔 짓거리를 했느냐. 삼선 개헌 후에 또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영구 집권을 노리기 위해서 제4공화국에 때는 유신헌법을, 유신을 선포하잖아요. 유신. 10월 유신. 10월 유신 선포. 대통령 비상 명령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헌법을 개정하죠. 그죠? 헌법. 초현실적 헌법이에요, 이거는. 헌법으로 개정하는데 웃기는 게, 대통령 1인이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과를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을 만들어요. 제4공화국 헌법은 엄밀히 말하면 헌법도 아닌 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허수아비 기관을 만들어서 이걸 국민들이 이 대의원을 뽑게 하고,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후보자는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다리 건너 이런 허수아비 정당을. 선생님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 청구석에서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대의원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을 찍겠다고 공언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김대중이를 찍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마치 뭐 북한 선거 같아. 그래서 99% 정도, 99.8%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을 당선됩니다. 이거 완전 무슨 뭐 총통제인가, 뭐 종신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그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이사이에 지하철도 뚫고, 서울 지하철 청량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지하철 1호, 그것도 이제 일본 놈들한테 발줄 줘가지고 일본 놈들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1호선 고 청량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우리는 원래 우측 통행이 편했는데, 그 새끼들은 좌측 통행을 강조하는 놈들이거든. 그래서 좌측 통행하게끔 그게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역도 만들고, 뭐 이제 국민을 위한 일도 해야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시죠. 제일 깊은 문세광이라는 친구가 권총으로 이렇게 8.15 경축사 하는 날 난입해갖고선 총을 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제 유경수 여사의 머리에 맞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간 박정희가 그때서부터 굉장히 그 큰, 뭐랄까, 그 번뇌를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들의 그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에 대한 그 요구가 일어나요. 부마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부망쟁이 발생하고 YH 여공 사태가 발생하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 처리하고 말하자면 소멸하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거의 독재화된 그러한 상태로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피격돼서 사망하시죠. 그 이후에 전두환이가 집권하는 것은 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애국자였을까요? 지금도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틀림없는 애국자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젊은 박정희 대통령을 겪어보지 못했던 40대 이하 또는 50대 이하 사람들은 뭐 긴가민가 하고 절대 아니라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요. 공과가 많아요. 그러나 치명적인 것에는 월남 파병에 월남으로 우리 이 국군 장병들이 가서 피 흘린 대가로 벌어온 달러를 경제개발에 쓴답시고 재벌들의 배를 불려줬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를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한일회담으로 이끌어가지고 돈 몇 푼 받아서 경제개발하느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골에까지 새마을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초가집을 다 걷어내고 시레트 지붕으로 다 바꿔 겉에만 보기가 좋지 사실 시레트 지붕은 초가집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 어떤 과오를 많이 저지르죠. 물론 뭐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권욕에 사로잡힌 정치군이 우연한 기회에 운 좋게도 쿠데타에 성공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살다 간 뭐 애국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처벌받아야 할 군사 반란의 수괴 또는 친일 행적에 의해서 비난받아야 할 매국노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18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까지를 포함하면 18년 정도가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철권 통지라고 그러죠. 철권 통지. 국민들의 의사가 반하는 정치. 그래서 3공화국 시대와 4공화국 시대는 조금은 다르지만 4공화국에 들어와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자행된 것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치 제도였으며 극렬한 야당 탄압.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마지막 국민의 생존권인 국민 저항권까지 불러와서 결국은 김재규에 의한 암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이겠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뤄놓으신 것의 업적 같은 것도 훌륭한 면이 적지 않아 있지만 공과 과를 한번 이렇게 저울추에 놓고 재보면 과 쪽이 더 많지 않나 그런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극렬 보수 지지자들은 펄쩍펄쩍 뛰겠지만 냉정한 의미로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는 3공화국 시절 말고 4공화국 시절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박정희 독재, 일당 독재의 횡포에 노란한 그야말로 꼭두각시 정권이었다. 라는 게 통설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이거 하나는 미지수 또는 털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카터가 78년도 당선된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미국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면 어떻게 북한과 싸워서 이길 건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핵을 보유하자. 그래서 핵 보유설이 제기됐다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두환 편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